GPT로 최근에 고민 상담하는 사람들이 되게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캡처해서 왔는데, 심리 상담 잘해준다, 하고 나니까 후련해졌다, 아니면 요물이다, 위로를 잘한다, 어떤 상담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같이 항상 따라서 나오는 얘기가 칭찬본,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해준다, 극찬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챗GPT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챗GPT보다는 제미나이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더 유용하다고. 실제로 알고리즘 자체도 챗GPT는 좀 더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거라면, 제미나이는 좀 더 사실 기반의 팩트를 전달하는 데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가 훨씬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좀 주요하다고 봤던 포인트가, 이제 그 초반에는 주간 사용자랑 월간 사용자를 비교했을 때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데이터 분석할 때도 쓰는 지표잖아요. 뭐 WAU, MA 나누기 MAU, 뭐 DAU 나누기 WAU, 이런 것들을 지표로, 충성도에 대한 지표로 쓰기도 하는데, 최근 기준 같은 경우는 주간 활성자랑 월간 활성자랑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 쓰는 사람은 이제 맨날 쓴다, 그러니까 자주 쓰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되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생활권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무조건적인 응답에 더 끌리나 이거를 봤을 때, 최근에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좀 힘들게 느끼는 거죠. 뭐 예전에도 그랬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성격이나 가치관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리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파악해서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좀 맞춰주기도 하고, 무의식에는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항상 정형화된 똑같은 그런 그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뭐 누구에게 발설하거나 뭐 이럴 일도 없는 그런 챗GPT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겠죠. 시간과 에너지 부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 부대적인 시간이나 에너지가 필요한데, 내가 원할 때 그냥 누워서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챗GPT를 좀 더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실제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목적으로 너를 이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반이 이제 정보 탐색, 그 다음에 콘텐츠 생성이나 문장을 편집하는 게 한 30%, 그 다음에 감정적이나 사회 상호작용,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감정을 공유하고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거는 1% 수준인데, 매니아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기적으로 계속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성 모드를 활성화할 때에 또 감정 교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또 재밌는 그런 얘기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음성 모드 자체가 좀 헤비하게 사용하는 거기도 하고, 좀 더 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답만을 주는지, 이걸 어느 정도는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질문을 입력하고, 그 다음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내놓을 수 있는 후보 응답을 공감성이랑 정중성 중심으로 필터링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수천 개의 후보 응답이 생성이 됐을 때, 사람 평가자 피드백이라는 RLHF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 학습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보정이 된 최종 응답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평가자 피드백이라는 거는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냐면, 공감성, 정중함, 비유해성, 사실성, 이렇게 이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일단 좀 더 파헤쳐서 이제 시스템적인 입장에서 좀 단계를 찢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인풋인데요. 질문이겠죠. 사용자가 어떤 질문이나 이제 발의를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문장을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의도랑 감정,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지를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명령인지 아니면은 그냥 명령이나 질문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내 감정을 분출하기 위한 감정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응답의 어떤 톤을 결정하는 거. 이 응답을 하는 그 톤이 그만큼 상호작용이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중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인상적인 거는 뭐 어떤 식으로 응답하라는 명시적인 지침이 있다. 롤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용자는 현재 감정적으로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중하고 다정하게 응답하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사고 흐름을 통해서 응답의 톤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개, 수천 개의 이제 후보 응답이 생성하게 되고, 아웃풋을 낼 때에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GPT의 T가 트랜스포머더라고요. 이 트랜스포머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2017년에 나온 딥러닝 모델인데, 문장의 각 요소를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 처리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사람들이 이제 의외로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때 그 자기가 말하고 싶은 단어들을 이제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뒤섞인 어떤 그 문장에서 문맥에 대한 이해도나 정확도가 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수천 개의 응답 중에서 가장 우호적이고 안전한, 우호적이고 안전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호적이고 안전한 응답을 채택하고 그 우호적이라고 안전하다는 거에 대한 정량적인 거는 앞서 얘기했던 사람 평가자,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전에 지정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이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이 어떻다는 평가를 수동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내놨을 때 좋게 피드백을 주는지를 학습한 그 모델을 가지고 수천 개의 응답 후보 중에 실제로 이제 나가게 될 응답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평가 항목을 가지고 사전에 지정된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유해성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공감, 상대의 감정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 정보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유용성, 그 다음 정중함, 그 다음 사실성.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감이랑 정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식으로 이미 설계를 할 때부터 공감, 정중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응답을 채택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응답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엔 계속 피드백을 반복하면서 이 최적화하고 강화한다는 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기준이 공감성, 정중성, 그 다음 뭐 유용성, 사실성, 유해성도 당연히 물론 필요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문화가 점점 더 고착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굉장히 정서적이죠. 왜냐면은 챗GPT는 실제로 공감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공감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겠죠. 공감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되게 잘 알아준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인간 같은 경우는 비판이나 조언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갈등이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죠. 다만 비판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AI 같은 경우는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직면한 상황 자체를 회피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상호 감정이나 타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있고, 어떤 감정을 실제 교류하는 게 있다면 AI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위로만 받게 되는, 부정적인 피드백도 이제 AI는 요청을 내가 따로 하지 않는 이상 비판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계속 회피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이고 나를 칭찬해주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것들을 즐기게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될 거고,
어떤 그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있는 어떤 그런 피드백이 없이 자기 확신만 점점 더 커지게 될 거고, 그래 그거에 따라서 내 정서적 안전이나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없겠지만 현실성,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라든지 현실을 적응하는 적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장기적으로는 그 비판적 사고 자체가 굉장히 약화돼서 무조건 나한테 좋은 것들만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굴 혼내고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도 많이 없어졌는데 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AI의 반응을 더 의식하게 되면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매일매일 하루 종일 같이 얘기하는 이제 AI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어떤 현실 세계 그런 것보다 가상 세계에서의 AI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해주는지를 더 이제 의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경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비판이나 뭐 악플이라든지 이런 뭐 따끔한 충고, 조언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실 심리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런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판을 좀 수용하고 흡수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AI를 이제 그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특히 감정적으로 내가 이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러니까 전적인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이거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겠지만 성찰, 그러니까 자기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구조는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진짜 성장은 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불편한 그런 피드백, 내가 듣기 싫은 피드백에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고 흡수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도 잘 이렇게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의 피드백은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죠.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성찰을 낳게 되고 AI의 피드백은 그 반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네. 사람들은 좋아하나요? 사람들이 엄청, 아까 그 커뮤니티 캡처해서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낫다 막 이런 식의 반응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친구가 더 이상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아까 이제 그 응답 그 설문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친구 만나려면은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막 피곤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들어줘야 되고 막 이런 거 너무 피곤한데 그냥 챗GPT는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맞춰주니까. 사실 그런 강화학습이 그러면 결국에는 저런 생성형 모델의 플랫폼 입장에서는 수익이 중요하니까 결국에는 재방문율 높아지면 맞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강화학습이 될 수밖에 네. 없긴 하겠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거를 그러면 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언어 모형의 옵션 세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템퍼러처를 뭐 조정한다든지 네. 아니면 프롬프팅을 좀 네. 완전히 강하게 해가지고 공감보다는 뭔가 해결책을 달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하면 좀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럴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버전을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좀 그런 버전이 나오는 때도 이제 금방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 타고난 천성대로만 결국에는 더 극단적으로 그 성향으로 가게 되는 거라서 또 그게 유익한지에 대해서도 또 되게 고민이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저게 되게 큰 자기한테 그 무조건적인 위로와 공감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게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한 것 같고. 네. 그 같은 맥락에서 약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술들이 약간 거울과 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뭐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담고 있는 기술이다. 왜냐면은 이제
뼈아픈 비판이나 이런 거를 프롬프트 입력을 하면은 챗GPT가 답변을 해주지만 사실 공감을 더 받을 때 위로를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뼈아픈 비판을 해달라는 거를 거기다 프롬프팅에다가 과연 입력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간혹가다 어떤 것도 봤냐면은 막 욕을 해요. 응답에다 막 욕을 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본인이 시켰다고 하더라고. 예, 그게 이제 자기가 대화하기 편하니까 예, 그렇게 자기가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냉정하게 뭐 나의 감정을 고려하지 말고 사실을 기반으로 뭐 항상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달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항상 긍정적으로만 얘기하고 하니까. 그리고 보면은 재미나이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할 때 무조건 뭐 되게 뭐 그런 질문이시네요. 뭐 되게 뭐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뭐 깊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칭찬식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조금 거슬리기 시작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헤비하게 쓰고 있지는 않아서 그 유료 버전을 쓰면은 좀 더 자기한테 최적화하는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무료 버전을 유료 정확히 버전을 안 쓰시나요? 안 써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실 수가 있죠? 그냥 막 몇 번밖에 못 하지 않아요? 그렇게 몇 번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지 생성이나 뭐 그런 거를 안 하면은 아무래도 그 용량을 많이 먹는 용량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청 안 하면은 그래도 꽤 질문할 수 있던데. 토큰이 좀 제한되어 있긴 할 텐데. 네, 중간에 이제 얘기하다 그리고 약간 대용량 처리하고 약간 정리해줘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내일 하라고 그렇게 떠요. 그러면은 그냥 저는 내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료 버전 쓰면은 그게 아마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물어봤던 거를 사용을 해서 어텐션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질문에만 이제 포커싱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도 아마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것들을 이제 해서 할 건지. 맞아요. 그거 좋다. 아예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도 있긴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아마 옵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쓸 때. 네, 그렇군요. 사실 심리 상담 이런 거 받아보면은 결국에는 고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고통의 근원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 답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나 이래서 힘들었는데 막 그랬어 라고 할 때 막 공감이 필요한 순간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사람의 뭔가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줄 수 있게 질문을 해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볼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거는 제가 해봤는데 질문을 달라고 해요. 너가 나의 그걸 하기 전에 필요한 더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을 해달라고 하면은 쫙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답변을 주면서 그걸 기반으로 또 질문할 게 있으면 또 해. 그럼 또 해주고. 근데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 느끼긴 했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해주는 심리 상담하고 비슷할 수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했던 응답들을 잘 정리한 그 결론이 나와요. 그 말인 즉슨 사람하고 어쨌든 심리 상담을 할 때도 그 사람이 한 질문들을 대답하면서 내가 문제를 정의해 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동일한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 찾아보면은 그 심리 정신 뭐 그런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챗GPT로 이런 거는 상담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온 영상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생각해보면은 그런 정신과 상담 같은 것도 약간 그 매뉴얼이나 로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죠. 네. 그거를 이렇게 잘 해놨다면은 더 뭐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할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약간 그 반응은 거의 없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툭툭 이렇게 질문을 하는 형태일 텐데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공감을 해주니까. 근데 다만 뭐 비판 정신을 차리 요즘에 그 뭐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면은 호랑이 선생님 이런 사람들 되게 호랑이 선생님 만날 때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따끔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한 건데 사실 그런 거를 좀 어렵긴 하겠죠. 실제로 눈을 보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랑 그냥 텍스트로 전달받는 거랑 임팩트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심리 상담은 아예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통은 이제 고통만 엄청나게 생각하다가 간 철학자가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인데, 고통은 결국에는 제가 누군가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객체화, 자신의 객체화 때문인데,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근원은 보통은 누군가가 저를 타인과 달라야 한다고 하거나 더 잘나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과에서의 괴리 때문에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그걸 찾아주질 못하죠. 이제 생성형 언어 모델이 굉장히 결국 저는 중요한 그냥 말씀. 정보를 주면서 계속 이제 나한테 좋은 말만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사람들이 이런 거 너무 많이 써도 크게 도움은 안 될 텐데. 근데 그 되게 약간 인상 깊은 얘기네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는 맞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근원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했었던 평생을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네. 저는 챗 GPT를 약간 그 인간관계에서 뭔가 갈등 상황이 생길 때 사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알게 됐냐면 어쨌든 이 챗 GPT가 생성을 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지 않는 경험치에 대한 피드백은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저한테 답변을 내려줄 때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솔루션을 냈는지에 대해서 출처를 명시해달라고 이렇게 입력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니까 뭔가 논문에 기반을 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게재된 어떤 다른 사람의 상담을 기반으로 저한테 그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실제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꾸리기 위해서는 뭔가 GPT가 솔루션 내주는 거에 의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뭔가 현실적으로 제가 부닥쳐 가면서 얻어가는 거랑 같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으로 저의 관계의 근육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저도 뭐 그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고통 뭐 이런 그 인생의 난관 이런 게 왔을 때 그걸 그냥 맞아야지 크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막 회피하거나 내가 딱 그냥 직면해서 마주해서 이거를 슬프면은 또 계속 슬퍼하고 안 슬퍼질 때까지 슬퍼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딱 맞아야지 그 다음에 비슷한 강도가 왔을 때 좀 강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마주하지 않고 계속 생각을 안 하려고 회피하고 그냥 묻고 그냥 애써 웃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비슷한 강도가 왔을 때 또 다시 무너지고 그게 반복돼서 누적되면은 결국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맞아요. 인생이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힘든 일은 계속 생기죠. 근데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랑 다르려고 하지 않으면은 고통도 진짜 없나?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남들처럼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고통도 없을까?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어요. 저희가 나뭇잎들을 볼 때 다 똑같은 나뭇잎이고 나뭇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져서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떨어진 나뭇잎의 자양분으로 새로 나뭇잎이 생기잖아요. 저희는 그걸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뭇잎은 스스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저 나뭇잎이랑 다르다. 나만 떨어졌다. 나만 색이 덜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엔- 말씀하신 것처럼 회피를 하면 안 돼요. 회피를 하면 안 돼요. 직면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는 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죽음. 네, 죽음에 대한 얘기겠네요.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너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르지 않으니까 타인처럼 다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을 잘 해줘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셨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 모형에 회피를 해서 거기에서 공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안전하기도 하니까요. 왜냐면은 진짜 솔직하게 털어놨을 때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를 끊임없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술을 의존하게 될 때 사실은 얘가 나를 안 좋게 봐도 금방 휘발되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이제 그거를 쓰면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얻고 뭔가 해결책을 주니까 뭔가 해소가 된 순간적인 기분이 들어서 이거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를 챗 GPT를 막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중독됐다라는 의식을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단순히 뭐 약간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는 뭐라 그래야 돼? 뭐 이렇게 감정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그냥 휘발되는 시간을 킬링 타임 이런 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 얘랑 이제 대화하는 거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저는 그 경험이 있는데요. 남편이랑 저랑 이제 화법이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어떤 예시를 통해서 그 남편의 성향을 챗GPT가 파악하게 한 다음에 남편이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냐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 스크립트 형식으로 짜줘요. 네, 그렇게 쓰면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걸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뭐 표현하는 거나 이런 게 투박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제 말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맞게 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걸 쓰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편지가 아니라 이메일 같은 거 쓸 때도 되게 나 정중하게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챗GPT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중함의 포인트를 놓고 그 이메일을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 또 이게 다듬어주고 이런 식으로는 쓰는 것 같아요. 상호작용에 있어서. 결국엔 근데 저는 현실에서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그걸 그냥 이용하는 거긴 하죠. 네. 보조수단으로. 네, 보조수단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 꽤 유용한 것 같아요. 네, 실제 먹힌 적이 좀 있어요. 몇 번, 남편한테. 그래서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도 막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설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감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나름대로 많이 해본 것 같아. 근데 좀 또 유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푸라기님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를요? 네, 아니 모르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생활 하실 때. 좀 이렇게 그 상대방에 맞게 이제 말하는 법 같은 거를 좀 챗GPT랑 같이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이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이게 괴리가 생기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죠. 나의 자아와 롱러닝 하려면은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최근에 갖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약간 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나는 사실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 방향성은 있는데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를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공손하고 상냥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상냥한 사람이 뭔지를 모를 때 상냥한 말들을 배워가면서 그쪽으로 향해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내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이가 먹고 어떤 분야에서 연륜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그 상호작용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내 능력이나 역량이나 성과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호작용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 목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에 공감을 요구할 때 뭔가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좀 거부감이 들려나요? 그러니까 레그 같은 걸 좀 주면은 더 좋아하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사전 정보 같은 것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뭐 이렇고, 혹은 기업에서 쓰게 되면은 진짜 뭔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고객 정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상담을 해주면은 더 좋아하려나 아니면 더 약간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려나.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들을 해보면서 그 재무 설계에 대한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못해요. 예, 제대로 못한다는 게 결론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얘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저의 되게 디테일한 재무 상태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물어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거부감 없이 알려주긴 했어요. 전혀 거부감이 안 들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요구한 이상의 어떤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전혀 거부감이 안 들긴 했어요. 근데 그 바탕에는 저는 이제 그 전에 어떤 내 심리나 내 무의식이나 내 자아의 캐릭터에 대한 것들을 정의해달라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름 끼치게 정도로 정리를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안 비쳤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때 이거에 대한 장벽이 확 허물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 내 무의식에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되게 그 디테일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약간 기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이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막 너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사람 좀 심리가 좀 신기한데,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그거였으면 또 알려주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뭐 내 정보 가지고 뭘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되게 헤비 유저가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 언어 모델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라면 결국에는 거기에 API를 써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때 이제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 어디로 이동을 했었는지 어디로 여행을 갔었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이제 회사의 서비스 카테고리별로 그런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좀 알맞은 공감을 더 해주면은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다 얘기 안 해도 되면 되게 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 결제 정보나 카드 정보나 결국에는 어떤 액션 현실에서의 액션까지 대신 수행해주는 시대가 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진짜 위험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챗GPT라는 게 어떤 현실에서 나와서 나한테 어떤 현실 안에서의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점에는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